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저녁 8시 39분입니다. 다양한 악재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삼중고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죠? 하나는 전쟁 우려, 하나는 긴축 우려, 하나는 원자재 급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원자재 급등과 긴축 우려는 같은 놈이죠, 사실상. 그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인플레가 심화돼서 긴축을 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고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원자재 시장 자체, 특히 국제유가의 급등이 워낙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얘를 따로 떼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삼중고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중고로 표현하나 삼중고로 표현하나, 아무튼 뭐 시장은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단기전으로 끝났으면은 2월 24일 날 폭락해버리고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었는데, 전쟁이 여기서 이제 종전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장기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양한 불확실성이 파생되고 있죠. 다양한 불확실성들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 거는 요거,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 그죠? 이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디폴트, 이게 이제 러시아가 이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뭐 그런 측면, 또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측면, 실제로 자기네들 경제가 어려워졌죠. 그런저런 이유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게 어쨌든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어제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그렇고 하여튼 언젠가부터 유럽 증시가 좀 많이 약했죠. 사실 저는 이게 그냥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우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냥 러시아와 가까우니까 이슈의 당사국이니까 그냥 많이 빠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금요일 날만 생각해 보셔도 이 미국이 한 1% 정도 빠지는 사이에 양대 지수가, 이 독일인이 유로존 같은 경우는 3% 4%대 폭락 마감을 했죠. 금요일 날요. 금요일 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전쟁 우려로 빠질 거면 미국도 심상치 않게 빠졌어야 되는데 왜 유럽만 많이 빠질까라는 생각을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죠, 이 소식이 제가 봤을 때 시장에 조금씩 반영돼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이슈들이 파생되는데, 스위프트 제재, 그것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이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요것도 상당히 큰 충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특히 이제 유로존이 지금 많이 빠지는 게, 이유가 유로존 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재정위기 나고 나서 그 뒤로 사실상 지금까지 2011년에 무슨 문제가 났던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거든요. 아직도 제대로 여기서 회복되지가 않았거든요. 실제로 유로존의 여러 나라들 GDP를 살펴보시면 2011년에 피크 찍고 나서 재정위기 나고 나서 아직도 그때 고점을 넘지 못한 게 대부분이에요. 아직도 유럽 같은 경우는요. 명목적 GDP가 이런 모양이니까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이거 실제적으로 GDP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유로존은 2011년부터 지금 뭐 잃어버린 10년 가까이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 우려까지 있어가지고 뭐 러시아가 디폴트, 러시아가 배째라 해버린다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진짜 경제적으로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세계 경제를 박살낼 세 가지 정도의 폭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중 하나로 이탈리아의 부도 가능성,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서 가장 약한, 경제적으로 가장 터져나가기 좋은 약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나마 지금 세계 경기가 그럭저럭 뭐 괜찮으니까 버텨주고 있는데, 그죠? 어쨌든 이 이탈리아가 가장 약한 고리인데, 얘 같은 경우 또 GDP가 한국하고 비스무리하단 말입니다. 얘도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란 말이죠. 이탈리아가 일종의 선진국의 턱걸이? 그 턱걸이 선진국 요런 느낌인데, 얘가 박살나면은 정말 유로존도 어쨌든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잘 보긴 해야 될 거예요. 전 솔직히 뭐 지금 뭐 나라별로 러시아의 익스포저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런 건 솔직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긴 하는데, 아무튼 이탈리아 잘 보자라고 예전부터 말씀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네요.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해갖고 유로존 은행에
어떤 신뢰도에 그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탈리아 쪽이 아마 가장 먼저 박살날 가능성이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다? 이탈리아 금리 보시면 된다. 뭐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스프레드로 보실 분들은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와 뭐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이런 거 스프레드 같은 거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런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벌어지면은 금융위기나 이런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전쟁 이슈가 길어지면서 파생될 수 있는 거 또 하나 있죠. 예. 아직 이거 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 원유 금수 요거 아직 할지 안 할지 지금 논의 중이래요. 근데 이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러시아 원유 금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 지금 다양한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삼중고라고 하면서 전쟁 이슈라고 표현은 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과 그리고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새로운 악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국제 정치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죠? 아무튼 베네수엘라가 뭐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근데 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해요. 이 정도 내용을 살펴봤고, 그래서 한국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뭐 러시아가 디폴트 난다고 해서 솔직히 이게 그 한국의 직접적인 타격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 뭐 한국 정부도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와 거래 중단한다 그러고, 디폴트 가능성 있으니까 이제 증권사들이나 그 투자자들이 한국은행권은 러시아에 얼마나 익스포저가 있나 살펴보고 있는데 6천억 이거밖에 안 되긴 안 된다 그래요.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거의 뭐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한국이 여기서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국은 투자의 세계에서 선진국이 있고 신흥국이 있는데 신흥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은 돈이 바로 선진국으로 다 빨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은 경제 구조가 어때요? 이게 내수가 아니잖아요. 한국은 철저히 어떤 수출 수입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국제 경기가 얼어붙는 척만 해도 한국은 개박살 날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러시아 디폴트에 직접적으로 한국이 악영향을 받는 건 없을지 몰라도 전 세계 경기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어쨌든 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팔아제끼는 게 한국이고 이런 신흥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세계를 보면은 약간 폴 볼커 요 아저씨거든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미국 연준 의장님이셨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라 그랬죠. 약간 하여튼 지금 세계 경제가 이때 비슷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써있죠. 7, 80년대 내내 미국을 괴롭혔던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은 것으로 유명하다. 유명한 아저씨죠. 네. 그래서 뭐 오일 쇼크로 찾아온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급등하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초고금리 정책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연준 기준금리를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77년부터 해서 80년까지 해서 연준 기준금리가 거의 뭐 20% 가까이 육박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때 어마어마하죠. 기준금리가 20%라고요. 연준 기준금리가 오일 쇼크 때문에요. 요때 기름값 차트도 잠깐만 구경하고 가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국제유가거든요. 국제유가 월봉입니다. 선으로 볼게요. 선으로 보면 보이는데 여기 이때죠. 이때 국제유가가 예전에 뭐 3달러, 4달러 이렇게 할 때 1974년인가부터 해서 80년까지 한 번에 39달러, 4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국제유가가 10배 오른 거예요. 10배 오른 거예요. 이러니까 당시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라고 했죠. 방금 전에 여기 백과사전 보니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랬는데, 그죠? 그 국제유가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보면 비슷비슷하죠. 하여튼 근데 이때 당시 어떻게 했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뭐 폴 볼커가 금리 인상을 안 했냐? 그게 아니죠. 경제도 안 좋았지만 달러 가치 수호가 먼저라는 생각에 국제유가 오르고 이래서 막
그 인플레이션 너무 심각해지고 이러니까 한 게 뭐예요? 그 기준금리 20%까지 올린 거죠. 지금 상황이 약간 그때하고 좀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전염병 때문에 한 대 얻어맞았고, 그리고 뭐 전쟁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방 얻어맞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국제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없는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국제유가 지금 오르는 거 보시면 요때나 느낌은 좀 비스무리하죠. 물론 상승률로 치면 지금 오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죠? 어쨌든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번하고 그때하고 약간 좀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이때하고 뭐 근본위제하고 뭐 이런, 예, 이때는 70년대 80년대 뭐 근본위제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은 뭐 완전 새빨갰죠.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현재 유럽도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폭락 출발해가지고 약간 낙폭을 좀 되돌리는 정도가 있긴 한데, 예, 낙폭을 좀 되돌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간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분위기 안 좋게 출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이슈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양회, 이번 주 아마 계속일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중국 양회 요게 진행이 되는데, 뭐 정치 경제적인 중요한 이벤트죠. 중국의 뭐 나라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사실 뭐 전쟁 이슈, 긴축 이슈, 뭐 국제유가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시장이 그런 거에 특별히 주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다 같이 우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간 관계상 다 쳐다보진 않을 거지만은 아무튼 뭐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2월 24일 날 폭락해 놓고 반등했다가 좀 약한 친구들은 벌써 저점 다 붕괴시켰고,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전저점 부근에서 이거 붕괴시킬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 모습 나오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거죠.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대충 여기 어딘가 2월 24일 날, 아니 그 2월 24일이 아니고 하여튼 전저점 부근에서 뭐 어쨌든 어떤 뭐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2월 24일 저점이 아닐 수도 있죠. 2월 24일은 여기죠. 참, 저건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기준인데, 미국은 2월 24일 날 저점이 만들어졌죠. 단기 저점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조금씩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대부분 지금 세계 증시가 쌍바닥 만들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350 부근 터치하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어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제 큰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 온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361.5 정도 자리하고 370자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10포인트 박스권이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이번에 박스권 아래쪽으로 붕괴시킬 것처럼 해놓고, 이번에 저점 한번 붕괴시켜서 박스권 한번 내려앉혔었고 고점도 낮아졌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박스권 361을 하단으로 하는 요 박스권은 끝난 거고, 여기 하단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열리는 거죠.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열렸어요? 여기는 직전 저점 자리, 여기까지 열린 겁니다. 여기까지 열렸고, 그래서 아무튼 뭐 아주 중요한, 원칙적으로 직전 저점 자리가 어떤 지지력이 있는 중요한 자리죠. 여기 347.45라 써 있는데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이 자리인데, 근데 뭐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350이라고 대충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점이 어디였죠? 354.9였네요. 대충 350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는 그래서 350과 370이다. 그래서 아무튼 큰 박스권 안에 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하단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박스권 하단이니까요. 지지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지지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잘 해야지 이 아래를 붕괴시킬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원칙적으로는 뭘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350 자리가 박스권 하단으로서 좀 그런 의미 있는 자리니까 350 밑에 여기는 뭐 언더슈팅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충 350이 중요한 자리라고 치고, 350 부근에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박스권 하단이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내가 단기 매매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는 숏 포지션 비중을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그런 플레이입니다. 그죠? 왜냐? 박스권 하단이니까요. 박스권 하단이 뭐다? 기술적인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칙대로 내가 이제 매매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대응할 거냐, 그거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린 거죠. 나는 중장기적으로 뭐 추세적으로 뭐 하방 포지션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 부근이니까 숏 포지션 비중을 줄이는 게 원칙이지만, 난 추세적으로 길게 하방을 끌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가만히 계셔 보시면 되겠죠. 가만히 있어 보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하방 포지션이 유리해. 계속 고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 낮아지고 있고 직전 저점 부근까지 이렇게 어쨌든 내려왔다는 게 일단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면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근데 단기 지지선이라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반등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번 좀 개겨 보셨으면, 이런 자리에서 계좌에 수익 찍혔으니까 낼름 1% 먹었으니까 팔아먹어야지 그런 생각하면은 계속 이제 평생 1%만 이제 먹는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정답은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먹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매매를 잘하는 것도 뭐 그것도 괜찮은데요. 어쨌든 먹기만 하면 돼요. 뭐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많이 먹든 단타로 짧게 먹든 뭐 스윙을 하든 스캘핑을 하든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건데요. 뭐 옵션을 하든 선물을 하든 ETF라든 뭐 주식을 하든 맘대로 하는 건데, 아무튼 근데 어떤 추세를 길게 먹어보는 거 투자자라면은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주식시장 맨 처음 들어오실 때 했던 생각이 뭐예요? 주식 사놓고 난 룰루랄라 놀러 댕겨야지, 이 생각 보통 하지 않습니까? 보통 주식 전업 투자자 하면 뭐예요? 여유롭게 커피나 마시면서 놀러 댕기고 이거 생각하면서 전업 투자자 시작하지 않나요? 보통 주식시장 입문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현실적으로 주식을 해보시니까 맨날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있죠. 나가서 노는 그런 생활이 아니죠,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가만히 있어 봐야지. 이렇게 자꾸 이 수익을 이번 기회에 누적시키는 습관을 가져봐야 이렇게 어쨌든 그 평상시에 꿈꾸던 놀러 다니던 그런 이상을 실현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어쨌든 지금은 아래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익이 좀 누적되신 분들은 반등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한번 뭐 버텨보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아무튼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빠지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좀 반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그죠? 350 박스권 하단이고, 그리고 박스권 하단까지 어떻게 도달했냐도 중요한데, 박스권 하단까지 지나치게 급하게 도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옵션들도 콜옵션들도 좀 적당히 죽었어야 되는데 콜들이 오늘 대참사가 나가지고 이러면은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내일 바로 콜이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오늘 좀 하락 시세가 조금 좀 세긴 센 편이었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존 엔진 RPM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레드존 부분까지 오늘 힘겹게 쓴 거예요.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반등이라도 나오기는 좀 수월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격할 때는 아니고, 하방 포지션을 지금 추격할 때는 아니고, 아무튼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숏 포지션 줄이고 그렇게 하면 되긴 되겠죠. 아무튼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 너무 하락이 지지선 부근에서 셌기 때문에 조금 좀 반등하거나 하락이 멈추거나 최소한 그 정도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수익 누적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생각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잘못 봤네요. 350.5가 저점이었죠. 350.5가 저점이었죠. 아무튼 대충 350을 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패스하고요. 뭐 코스닥 시장은 이게 좁은 박스권에 있어서 딱히 지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충 뭐 1210, 코스닥 150 현물 기준으로 1210, 1300 박스권이라서 코스닥은 오늘 뭐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딱히 들진 않아요. 코스닥은 아무튼 박스권 아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그냥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코스피에서 오늘 좀 하락이
오늘 조금 하락이 좀 센 것 같고 반등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원달러 환율 봐도 조금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단기간에 오버슈팅이 좀 세긴 셌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루 이렇게 오를 수 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제 원화 약세 추세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더 가더라도 이제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원화 약세 추세가 계속 더 가고 싶으면 이번 주에 계속 이거 날아가면 안 됩니다. 적당히 좀 쉬어야 돼요. 오늘 13원이나 올랐거든요. 이게 결국 작은 게 아니에요. 13원 오른 게 엄청 많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 10원 정도 움직이면은 되거든요. 근데 13원이나 움직였고 갭을 이렇게 크게 빵꾸를 뚫어놓은 것도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좀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버슈팅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오면은 앞으로 원화 약세 추세에는 큰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오히려 그죠? 이런 자리에서 오버슈팅이 아니고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가고 싶으면 쉬어가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분명히 좀 과하긴 과했어요. 이런 점도 제 생각에는 이 코스피나 이런 게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하지 않겠어 라고 그냥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로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오늘 밤에 미국장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 현물지수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박스권 하단 싸움일 겁니다. S&P는요. S&P는 어디가 중요하죠? 여기 S&P 지수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이 요 자리죠. 박스권 하단이 요 자리. 요날 시가 25일 시가 요 자리 중요합니다. 25일 시가가 여기가 박스권 하단 자리예요. 박스권 하단 자리고 박스권 상단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날 종가 자리입니다. 요날 종가 자리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 밤에 이제 붕괴시켜서 완전 내려앉힐 건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갈 건지 고민할 겁니다. 오늘 밤에 그죠? 요런 점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박스권 하단이 이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날 기준 2월 25일 날 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2월 25일 날 시가가 박스권 하단 자리고 이거는 박스권 상단은 그날 자리가 아니네요. 박스권 상단은 어쨌든 조금 요날 종가보다 좀 높은 자리이긴 한데 대충 이 정도 자리인데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붕괴시켰어요. 얘는 붕괴시켰기 때문에 S&P보다 얘는 사정이 안 좋아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은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 열린 건데 어디까지 열렸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어딘가에 하나 지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의 지지선이 될 겁니다. 여기나 여기 부분까지는 이제 일단 하락의 목표치가 열린 거죠. 네, 열렸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일단 하여튼 지켜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목표치 열렸으니까 미국장도 어때요? 미국장이 사실 요즘 한국보다 더 시원하게 빠지는 듯한 기분도 들고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 뭐다? 얘도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계속 어젯밤에 뭐 1% 2% 먹었어 홀랑 팔자 청산하자 포지션 청산하자 이게 아니고 하락 포지션 들고 계시면 계속 어쨌든 딱히 뭐 지금 하락 포지션을 청산할 만한 그런 신호가 나오질 않아요. 계속 그냥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접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죠? 추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요런 이야기 맨날 드린 이야기입니다.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죠? 이거 말씀드렸죠. 요런 식으로 어떤 그 상승 채널형 요 안에서 돌고 있는데 요거 안에서 이게 깨지지만 않으면 주식시장은 계속 아래쪽으로 잘 가긴 할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코스피 제가 방금 전에 그래도 좀 반등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저희 느낌을 말씀드린 건데 물론 뭐 근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 느낌이라고만 이야기할게요. 저희 그냥 주장인 거죠. 반등할 것 같다라고 제가 주장하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지금 사실 이제 뭐 유럽은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게 뭐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또 뭐 러시아를 원유 시장에서 제재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물론 긴축 우려도 여기 물론 긴축 우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고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죠. 이런 건 제 생각엔 좀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변동성 지수의 측면을 봐서도 그렇고
얘 같은 게 오늘 밤에 갑자기 이렇게 막 날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일단 별로 잘 안 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봐도 그렇고요. 하여튼 아무튼 빅스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오늘 밤에 이런 갭 상승이 좀 너무 심했는데, 갭 상승 너무 심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고점, 뭐 직전 고점 요런 자리가 어쨌든 또 저항이니까요. 솔직히 오늘 밤에 하여튼 느낌은 좀 그래요. 느낌 개인적으로 오늘 밤에 막 폭락 그런 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죠? 이거 굉장히 좀 얘도 좀 슈팅성이 좀 심하죠.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선호 같은 것도 지금 조금 좀 지나치게 좀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 좀 과도할 정도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하나의 좀 신경 쓰이는 점이기도 하고요. 금리 같은 것도 보시면 오늘도 또 개파락 출발해갖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현재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 보면은 오늘 밤에 시장이 막 급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웬만하면 아마 반등하지 않겠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좀 너무 심하다라는 점, 그리고 뭐 빅스 같은 게 저항 같은 걸 앞두고 좀 갭 상승이 좀 지나치게 좀 심했다라는 점, 요런 점들이 일단 좀 눈에 띄어가지고요. 또 그리고 재료가 제 생각엔 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점들이 좀 있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막 당장 오늘 밤에도 폭락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 그래도 하락을 좀 멈추거나 뭐 조금 어쨌든 뭐 폭락은 없을 것 같다, 요 정도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한국 주식시장 꼬라지도 좀 그렇고요. 오늘 한국 코스피 지나치게 많이 빠졌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원달러 환율 이런 것도 오늘 오버슈팅 끼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30 몇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굉장히 오버슈팅 지금도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꼬라지 보면은 제 생각엔 조금 좀 지금 너무 시장의 전쟁 우려 이런 게 센 것 같다.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밤 정도는 좀 되돌리거나 이러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국제유가 같은 것도 그죠? 국제유가 같은 것도 그래요. 일단 오버슈팅 일단 130달러까지 나오고 나서 윗골이 지금 일단 길게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를 봐도 아무튼 그죠? 세상이 불안하고 이럴 거면 계속 국제유가가 오르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은 계속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130달러 딱 낮에 찍어놓고 계속 일단 장중이 밀리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 뭐 당장 폭락이나 이런 건 좀 그렇지 않겠냐. 조금 좀 오늘 밤에는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뭐 물론 그렇다고 급반등하냐, 그것도 좀 아닐 것 같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반등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국제유가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 유가 숏배팅 들어가셨던 분들, 110달러에 숏배팅 들어가셨던 분들, 야 130달러 찍었다 윗골이 달리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빠지냐, 아직 알 수 없어요. 아까워하시지 마세요. 110달러에서 잡아서 손절하셨다고 지금 윗골이 달렸다고 이런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미 130달러까지 이렇게 찍었으면은 다시 130달러 부근 아마 제 생각엔 테스트 해야 돼요. 최소 125, 130 요 사이를 제 생각엔 몇 번 정도 더 테스트해서 못 넘는 모습 나와야 130달러가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 이거 윗골이 달렸다 이것만 보고 야 이제 130달러가 국제유가 고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직까지 굉장히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같은 경우 이게 오늘 이게 장중에 12% 올랐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130달러면 12% 상승이었는데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루에 12%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10% 올랐는데 내일도 10% 못 오르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선 야 130달러에서 윗골이 달렸으니까 130달러 고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몇 거래일 더 확인했는데 130 못 넘어가면 130 고점이구나 인지를 그때 하는 거지, 지금은 좀 너무 빠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거 여차하면 140, 150 금방 볼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워낙 변동성이 좋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 유가 숏 포지션을 노리시는 야수의 어떤 그 야수의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조금 현금 비중 좀 관리 좀 잘 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참고 참았다가 한번 빵 터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금값 같은 것도 그죠? 오늘 약간 좀 지나치게 좀 슈팅기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전쟁 우려, 뭐 전쟁 우려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이런 움직임이 너무 좀 전반적으로 좀 빡센 것 같다. 너무 좀 급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수익은 누적시키는 습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